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의 지하 갱도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한국형 벙커버스터가 성공적인 대비를 마치며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최근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에서 긴급 물량을 요청하며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에서도 입질이 오고 있다는데 한국 방산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명품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방산 수출이 다름 아닌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 수출 다변화의 한 획이 그어질 전망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우리 군이 ADD 안흥시험장에서 시험 발사한 한국형 벙커버스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1이 수출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고위 관계자도 미사일을 수입하려는 나라에서 다연장 로켓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SM-1을 요구해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TSSM-1을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우리 방산 수출 효자 품목인 천무 발사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 겁니다. 기존 KTSSM-I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됐었습니다. 사거리 180km로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하는 경우 평양 북쪽 인근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지하수엠까지 관통할 수 있어서 갱도 진지 타격에 특화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KTSSM-1 기존형은 고정 진지에서 발사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운용의 탄력성이 비교적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이번 개량형은 천무 MLRS 발사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KTSSM-2의 장점을 도입했다는 평가로 특히 KTSSM-1 수입 의사를 밝힌 국가에서 천무 장착용 개량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북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 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었는데요. 중국은 킹 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술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KTSSM-1에 비해 여러모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KTS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KTSSM의 수출용 개량형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향후 UAE, 폴란드 등 천무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군은 KTSSM-1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KTSSM-2도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 군 당국이 KTSSM-1을 MLRS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한 MLRS 탑재형 KTSSM-1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KTSSM-2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사일 전력이 신속하게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나 천무를 도입한 국가에서 KTSSM 개발 속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앞서 작년 4월 해외 밀리터리 매체 밀러테리리크는 사우디 국방부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K239 천무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사우디의 맹방이자 예멘 내전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사우디도 천무를 도입할 게 분명하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던 상황에 못을 박는 기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공개된 사진에 등장한 K239 천무 이문에서 878과 885라는 번호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K239 천무 여러 대가 실전 배치돼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한국형 에이테킴스 KTSSM 두 발을 탑재한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역시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을 통합시켜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천무에 KTSSM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그것도 사우디 육군이 천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라 분위기가 더욱더 떠들썩했습니다.
KTSSM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천무에 탑재되는 탄약 종류에서 400, 600구경을 지닌 미사일 두 종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방산 매체들은 KTSSM1과 KTSSM이 모두 동일한 400구경과 비슷한 사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둘 사이의 차이점은 확산탄이라고도 불리는 이중 목적자 탄약 탑재 여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홍보 자료에 600구경의 거대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현재 천무에서 발사되는 KTSSM1은 사거리 200km의 400구경 미사일이고 향후 등장할 KTSSM2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600구경 탄도미사일이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해외 군사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천무 다연장 로켓포가 이제는 KTSSM 전술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KTSSM을 낱낱이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아미 레커그니션은 KTSSM의 원래 설계는 은폐된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견인식 고정포드에서 발사되는 방식의 KTSSM 배치 I를 선택했고 2023년 중으로 실전 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처음에 군사 전문가들은 KTSSM1의 사거리가 18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실시된 테스트를 통해 실제 사거리가 200km에 가깝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TSSM이라고 불리는 고성능 관통 탄두를 가진 파생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KTSSM1보다 강화된 화력과 늘어난 사거리를 자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KTSSM의 사거리는 GPS 및 관성항법 시스템, 지형대 조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덕분에 목표물에서 2m를 벗어나지 않는 원형 공산 오차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정밀한 타격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KTSSM 미사일은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신속한 이동과 배치가 가능하다며 KTSSM용 이동식 발사대는 어떤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2발에서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한국형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로 나날이 변화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KTSSM을 늦어도 내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국방부가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2024-2028 국방중기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런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이번 중기 계획에 따르면 300km 이상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TSSM은 2027년 11월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이 2,900억 원을 투입해 KTSSM이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KTSSM은 현재 양산 중인 KTSSM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돼 발사 후 재빨리 은닉할 수 있어 기동성과 생존성도 향상되는데 고정 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1과 달리 천무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덕분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KTSSM이가 전력화되면 기존 미국산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인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이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디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업체로 참여하며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엔 성능을 높인 신형 KTSSM3 실체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앞서 지난해 우리 육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TSSM3을 포함한 한국형 삼축 체계 분야 육군 전력 증강 방안을 공개했는데 현재 소요가 제기돼 있으며 관련 기관과 체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3의 실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KTSSM3는 2024-2028년 사이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는 실전 배치까지 진행되는 등 현지 통합이 착착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1월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가 폴란드 군에 납품 진행 중이라며 그단스크 항구에서 폴란드산 전술트럭 옐치에 장착된 발사대 일대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 자회사인 후타스탈로와 볼라에서 조립될 발사대 4대가 도착했다고. 이에 따라 3대의 호마르 K는 폴란드 젤츠 차체를 기반으로 통합됐으며 나머지 15대는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에 있는 HSW 공장에서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마르 K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천무 발사대 생산을 폴란드로 이전하고 사거리 80km의 239 구경 정밀 탄약 생산 능력이 폴란드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천무에 탑재될 KTSS-11의 폴란드 추가 수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슬슬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KTSS-11가 폴란드군에 한 차원 다른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폴란드 내에서도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폴란드군에 KTSS-11을 제공하는 속도만큼 우리 군에 먼저 통합이 완료되고 빠른 초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KTSS-1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자주 국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건 물론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명품 무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과 인연이 없을 것으로 보인 이곳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방산 무기 천무를 전격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러시아의 다음 타깃으로 알려진 조지아가 러시아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국 무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 방산 무기가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되었다는 소식과 조지아 무기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효과적으로 적을 격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우크라이나 군의 승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구전으로 돌입하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분전을 하며 비등비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동맹국의 무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서 의외의 활약을 보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 HIMARS인데요. 제블린을 비롯한 무기들이 전쟁 초기 맹활약을 펼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기들보다 하이마스가 더 많은 수의 러시아군을 잡아먹는 것을 본 뒤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는 하이마스의 성과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이마스의 도움 덕분에 러시아 전차부대의 진격을 늦출 수 있었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을 억제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분석했죠. 실제로 외신들은 하이마스의 존재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하이마스의 재원에 대해 고평가를 했는데요. 하이마스는 최고 시속 85km를 달릴 수 있는 6륜 구동 장갑 트럭에 6발짜리 로켓 발사대를 얹은 다연장 로켓 발사대 MLRS로 최대 사거리 84km에 달하는 유도 로켓탄이 주무기인데요. 총 12대의 하이마스를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남부 헤르손,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 하이마스를 투입.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총 200대가 넘는 러시아 전차가 하이마스에 의해 잿더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하이마스가 보인 성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직접 동부 전선을 찾아가 우크라이나 군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우선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러시아군은 하이마스 파괴를 위한 별동 드론도 보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군에게 있어 하이마스의 존재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죠.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급부상한 하이마스를 미국에서는 추가 투입할 것을 고려, 이를 위해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등 전쟁이 지속되면서 뜻밖의 무기가 전쟁의 주역이 되었죠. 하이마스의 성능과 활약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침략이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일제히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발사대 MLRS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에 의해 국토가 유린당한 조지아 조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이름으로 그루지아였던 조지아는 칠러 세력들에 의해 아파지아, 나모세티아 지역이 분리 독립을 주장. 조지아는 이를 억누르려 했으나 러시아 개입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이후 전쟁 직전에 개입한 미국 덕분에 조지아는 분리된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국가로 남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러시아 세력이 준동하는 나모세티아 지역은 분리를 주장하며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로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가 내세웠던 명분이 도네츠크 공화국 등 친러 세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조지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러시아가 개입하고자 하면 개입할 수 있는 상황.
2008년에도 갑작스럽게 러시아 군이 쳐들어왔기에 2022년이라고 해도 쳐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이를 위해 방어 무기가 조지아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조지아 정부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수입한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하이마스를 수입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조지아 정부는 뜻밖의 이름을 거론하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언급했죠. 조지아 정부 입에서 나온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조지아에 수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지아가 미국 무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정계는 물론이고 방산업계에서 돌았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애덤 킨징엄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은 SNS를 통해 조지아 군단의 게시물을 공유. 조지아에 하루라도 빨리 하이마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는데요. SNS를 통해 공유된 이 글에 현 조지아 대통령인 샬롬 주라비슈빌리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조지아로 미국의 하이마스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결과를 뒤집고 한국이 낙점된 것입니다. 조지아의 무기 도입 소식은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아르마딘이 노비니 ARMDN NOVINY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조지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수입을 검토를 위해 조지아 정부는 한화 디펜스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조지아의 결정은 러시아의 기갑 전차를 막기 위해 거의 유일한 선택에 가까웠다고 말하며 조지아 정부에서도 한국 방산 무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지아 국방부 장관 후안셔 브루출라 JUANSHERBURCHULADG는 앞선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에서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며 엄청난 양의 무기 수입을 결정한 폴란드의 과감한 투자를 보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조지아 관료들 사이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조지아 경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문제가 있으며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선 투입되어 향후 조지아가 하이마스를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죠. 그렇기에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자 폴란드에서도 인정을 받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비교해 전혀 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할 뿐더러 가격은 훨씬 싸서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하죠. 게다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를 크게 증가시키는 연구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천무 구입을 결정한 조지아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기술에 맞대응하기 위해 천무 개량에 나선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티도 로켓 DUTED 라커스를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흡입구가 달리면 로켓 연소 시간이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로켓보다 몇 배나 더 오래 로켓이 작동할 수 있고 로켓의 비행거리가 늘어나 현재 80km로 하이마스와 비슷한 사거리를 지닌 천무는 하이마스를 뛰어넘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국제사회에서도 천무의 성능은 이미 검증을 받았기에 조지아 입장에서도 실용적이면서 싼 데다가 하이마스에 비해 장거리 타격도 가능한 이 무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천무는 과거 UAE에서 도입을 논의할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지녔으며 최종 도입까진 가진 못했어도 한국 방산의 위험을 중동에 선보일 정도로 미국 하이마스를 위협할 정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UAE의 도입에 자극을 받은 사우디에서도 천무 도입과 관련해 관계자가 한화 디펜스 무기 시차를 직접 경험하고 1조 원대의 무기 수입을 결정했을 때 천무 역시 도입 대상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미국 역시도 현재 물량 생산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 하이마스를 대신해 한국이 우수한 무기인 천무를 수출해준다면 부담을 덜 수 있기에 조지아의 천무 도입에 찬성을 보냈다고 하죠. 폴란드와 맺은 20조 방산 계약이 연쇄 작용을 일으켜 여러 국가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 방산의 전성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아는 도입 수량과 시기를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제정세를 봤을 때 도입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2008년 조지아 침공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러시아는 2008년 분쟁 전의 위치로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키고 아파지아와 나모세티아에 대한 러시아 편입 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조지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2008년 침공 이후 애매한 상태에 놓였던 아파지아, 나모세티아의 러시아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주인이었던 조지아의 소유로 돌려놔야 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부당하게 다른 국가를 침공해 자기 세력권을 형성한 것을 모두 되돌릴 것을 미국이 요구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선을 더 확대하는 행위라 이번 발언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며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었는데요. 그러나 조지아가 한국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수입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의문이 풀린 것입니다. 조지아가 군 병력을 보강하면서 러시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러시아와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 병력을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을 늘려 조지아가 침공할 경우 이를 대비할 병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조지아는 원래 아파지아, 나모세티아를 확보할 수 있죠. 한국 무기 수입으로 조지아는 과거 영토 수복까지 가능한 상황.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한국 방산업계의 부흥은 한국과의 독립과 자유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된 셈인데요. 조지아가 러시아에 맞서 자신의 영토 온전히 수복하길 바라며 여러 국가들이 찾는 한국 방산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아 폴란드에 수출할 경공격기 FA-50GF 캐필러의 형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수출 1차분 FA-50GF의 품질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FA-50GF는 높은 선수금 지불 등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캐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FA-50GF 기체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회색 바탕에 하부는 이보다 짙은 회색으로 돼 있는데요. 또 한 쌍의 주날개와 수직 꼬리날개엔 폴란드를 삼찜하는 붉은색과 흰색 사각형 표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로기와 유사하지만 기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의 상용 내장형 위성 항법 장치가 적용됐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FA-50GF에 이어 폴란드에 2차로 납품할 FA-OPL은 폴란드 측 요구에 따라 공중급류 잠비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외부 연료 탱크 300갤런,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등 성능이 향상된 장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무장으론 공대 공미사일 사이드와 인더이, 최신 버전인 AIM-9X, 타기팅 포드, 레이저 유도폭탄 GBU-12 등 공대지 능력이 추가되는데요. KAI는 초도기 2대를 시작으로 연내 FA-50GF 12대 납품을 완료할 계획으로 또 2025년 11월 초도 2대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FA-OPL 36대의 납품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폴란드 측은 앞서 KAI와 FA-50 기종 48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계약을 맺었고 작년 11월까지 선수금 1조 2천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복좌형인 경공격기 FA-50을 개조해 사촌격인 단좌형 F-50을 새로 제작해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KAI는 이 단좌형 F-50을 토대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KF-21 수출형 장접을 추가해 미국 해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전술입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작해 미국 해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전술입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좌형 F-50은 과거에도 복좌형 FA-50과 별도 제작 기획안을 세웠으나 비용 등 문제로 포기된 바 있었는데요. 카이에 따르면 현재 복좌형인 FA-50의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 FA-50 단좌형 개발하기로 했으며 FA-50 단좌형은 연료 탱크 추가로 FA-50 대비 작전 임무 반경이 2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카이 측은 임무 반경 확대와 더불어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비행 지역 개선, 공대 공공대지, 미사일 성능 개량,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FA-50 단조화용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카이는 FA50 단좌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개발돼 KF-21 보람의 수출형의 장점을 살려 미국 수출형인 FA50을 개발한다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종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람이 미국 수출형 장점을 살려 FA50 미국 수출형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올인한다며 미국은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해군의 TSA 전술 대체 항공기 어추신기 훈련기 등 세계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40년 이상 기간 카이 먹거리가 저 사업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카이는 이들 세계 사업을 통한 퀀텀 점프로 2050년 연매출 40조 원을 달성해 세계 7위권 항공우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의 사업을 록히드 마틴과 카이 컨소시움이 따를 경우 최소 100대 최대 400대 고등 전술 인문기 200M 가상적기, 인무기 200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측은 F-16이나 F-35 등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구매할 경전투기로서 일시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가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 해군의 TSA 어치 사업에 성공할 경우 전체 규모는 400에서 6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는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완제기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보관으로 이 중에는 KF-21 수출형 TF-50 미국 수출형 수리온과 소형 모장액기 수출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미국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펴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더해에 말레이시아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산 전투기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수출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으로 수출 기종은 공중 금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모델로 초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인도 테자스 파키스탄 JF-17 러시아 미그 35 튜니티의 효르제트 등 5개 D종과의 경쟁 끝에 FA-50이 최종 낙찰됐다고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FA-50과 비슷한 사양의 전투기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공급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카이의 동남아 수출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규모 면에선 이번이 최대였습니다. 카이는 FA-50의 검증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이 동남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 군용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인근 국가들에서도 최우선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수출은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이라며 카이는 FA-5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투기 납품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부 해외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전투기 시장 개척에 제일 적극적이라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때 향후 5년 안에 미국 다음으로 새로운 엔진 개발 및 전투기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측도 지난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고 한국 공군도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실사단 방한 당시 운용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 비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제작 및 납품뿐만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히 약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국산 병공격기 트웨이 50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폴란드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FA-50을 운용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이 입과식을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고 관련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FA-50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공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폴란드 조종사 총 8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1차 교육생도 4명은 오는 7월 21일까지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이 잡혀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들은 제1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우리 공군 조종교관으로부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 1호 공중 조작 등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11주간 받게 됩니다. 이후 제16전 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국산 전술 입문기 타-50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 입문 과정을 진행합니다.
입문 과정이 종료되면 카이로 이동해 1주간 FA50 시뮬레이터를 탑승하며 지상에서의 비행 숙달 훈련을 마치고 폴란드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을 예정인 폴란드 조종사 약 체크 스톨라뱅크 소령은 지난해 폴란드 댕글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 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다며 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아뜯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비행 교육 시스템을 통해 폴란드의 영공을 굳게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일전비 통합교육훈련대대장 소령은 국산 항공기와 함께 우수한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를 수출한다는 마음으로 교육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란드 조종사들이 새로운 항공기에 잘 적응하고 전투기술을 연마해 폴란드 자국이 연공수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T-50과 타-50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를 현재 운영 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총 4개국입니다. 문용 국가로 추가될 폴란드는 FA-50PL을 운용할 예정으로 FAPL은 FA-50 시리즈 중 최초로 능동 희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결정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보다 성능상으로 앞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약 5개월 만에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최대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는 이집트 시장을 공략하며 아프리카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에벌론 국제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오세아니아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내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 장기적으로 1,000대 수출이 목표입니다. FA-50의 성공은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일본 밀리터리 매체들은 이에 대해 의외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전투기를 생산 및 납품까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CJ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CJ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라매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의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시제 5호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의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흉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 채피지지입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방산기업 PGG 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의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D 블록 52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PL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텔스기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1,986달러, F-22는 무려 8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이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골 탈태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B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만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이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 돈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엔지 정도인데 그리펜엔지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엔지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 3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JDAM 합통직격탄과 같은 정밀 유도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 급류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ATT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UJTS 200대, 가상적 기사업 TSA 64대에서 FA-50 사양의 TF-50과 T-50어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자르 주지사, 프라보어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